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 두 번째 시간에 원래 삼시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 쓰면 안 되는데, 이제 마케팅에서 이제 세 가지 분석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고객, 그 다음에 경쟁자, 그리고 우리 자신. 이렇게 세 가지를 분석하는데, 그 세 가지를 다 하긴 어렵고, 오늘 그 고객 분석, 고객을 좀 이해하는 걸로 두 번째 시간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타겟 고객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떤 욕구, 니즈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들이 어떤 불만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 우리가 고객과 소통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한번 이런 타겟 고객에서 예시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회사에서요, 이런 걸 했어요. 산수유,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직접 말하기는 그렇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광고 기억나실 거예요. 남자한테 정말 좋대요. 근데 어디 좋다고 말할 수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들었어요. 남자의 정력이나 스태미너에 참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로 광고를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산수유 제품이 팔려 나갔고, 정말 그 회사는 정말 큰 돈을 벌어서 강남에 막 큰 빌딩도 지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번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요, 그 회사가 산수유 액기스를 만들기 전에도 산수유를 가지고 액기스를 만들고 주스를 만들던 회사가 많았어요. 농업인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했죠? 결국엔 뭐 한 거예요? 의미를 부여했어요. 누구에게? 타겟 고객에게. 그러다 보니까 막 국정감사장에서 막 진짜 저 광고가 효과 있는지 검증해봐라 그러면서 막 대법원에 막 판결까지 가가지고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말 더 유명해지면서 더 많이 팔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마케팅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의미 부여를 통해서 많은 걸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예시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농산물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함으로써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고요. 농업에 좋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농업에선 해나갈 수 있는 것,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제가 조금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뭐 포장재라든가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언급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키위죠? 우리 한국말로는 다래라고 합니다. 참다래. 근데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그거 포장 박스거든요, 저게. 근데 저 디자인을 잘 보면 그냥 참다래 박스구나, 참다래구나, 키위구나 이렇게 되지. 이거 누구 먹으란 소리야? 먹으면 어디에 좋아? 이런 게 저 디자인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키위 박스, 참다래 박스입니다 라고만 설명되어 있어요. 디자인이 어떤 의미 부여를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뉴질랜드의 키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제스프리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는 마케팅을 참 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키위를 많이 유통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는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똑같이 골드 키위를 팔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저 디자인 안에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아이죠? 우리 전 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전 페이지는 저 디자인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키위 사진이죠? 그런데 제스프리라는 회사는 디자인 중에 제일 큰 게 아이입니다. 그 다음 큰 게 뭐예요? 저 제주도를 상징하는 돌하루방이고. 오히려 키위는 작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타겟 고객을 아이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차별화. 뭐가 다르냐? 우리는 제주도에서 키웠어요. 그리고 저 위에 상단에 보면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듬뿍 들어있다라는 의미 부여까지 저 디자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디자인일 때는 마트에서 우리가 장을 보러 갈 때 이거 키위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이 디자인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고 우리 집에 저만한 딸이 있는데, 우리 집에 저만한 손녀가 있는데, 아이고 먹으면 되게 좋아하겠다, 이거 하나 사다 먹여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농산물을 집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그림인데요. 그냥 똑같이 박스입니다. 근데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걸 구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마케팅을 한다면 굳이 마트에 키위를 사러 가진 않았지만 그 눈을 보고 현장에서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남자아이만이 아니라 여자아이만이 아니라 남자아이, 활동성이 좋은 남자아이. 그러면 이제 또 조만한 또래의 아들이나 손자를 키우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고 우리 손자 좀 갖다 먹여야 되겠다. 먹이면 좋아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4월달, 5월달이 되면 이 키위 회사는 또 타겟 고객을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4, 5월달은요 다이어트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이어트를 맞춰서 모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저 때는 또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여성들을 위해서 마트 갔는데 저렇게 날씬한 아가씨가 S라인을 쫙 보여주면서 날씬해지리, 더 이뻐지리 하면서 키위를 광고하니까 내가 우리 키위 사서 다이어트 좀 해볼까? 하면서 또 다이어트로 또 설명을 의미부여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사과즙 참 맛있잖아요. 그리고 사과 주산지인 예산이라든가 밀양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사과즙을 잘 만들어서 정말 맛도 좋습니다. 영양도 좋고요. 물 한 방울도 안 넣고 잘 착즙해서 정말 좋은 사과즙을 줍니다. 그런데 저 디자인을 잘 보면 저 디자인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게 아쉽냐면 다 사과 그림만 있어요. 누구 보러 어떻게 먹어라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되면 당신이 이렇게 돼 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타겟 고객도 없고 차별화도 없고 의미 부여도 없어요. 그냥 이게 사과즙입니다라는 정도만 알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상주에 가보면, 상주가 맞을 거예요. 문경이네요. 문경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좋은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과즙이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사다 먹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문경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마치고 이렇게 선물로 한 연나무 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집에 가져오니까 다른 지역 거 앞에 봤던 그 사과즙도 저희 집에 있던 건데 그건 오래 가더라고요.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디자인을 지금 보여드릴 거로 바꾸니까 사과즙에 전혀 관심이 없던 저희 아이들이요, 서로 먹겠다고, 서로 학교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하고, 또 학교를 가져가니까 막 아이들 친구 엄마들이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사과즙 어디서 사야 되냐고. 자,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 사과즙, 그래가지고 백설공주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사과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갖고 와서 먹지 않고 막 보여주니까 자연스럽게 광고가 됐고,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와서 정말 제가 주문도 많이 해주고 그 연락처도 알려주고 그래서 정말 많이 팔렸어요. 저렇게 저 디자인을 하신 분이 대통령한테 초대받으셔서 대통령 만찬에서도 막 건배를 하시고 막 상도 받고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여러분 똑같은 사과즙인데도 저렇게 좋은 디자인으로 의미 부여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더 먹게 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왜 바나나 광고에 원숭이를 넣었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뭘 보셔야 되냐면, 저건 이제 미니 바나나라고 해서 아시죠? 손가락만한 거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는 거, 애들 먹기 딱 좋은 거. 저 타겟 고객은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는 거죠. 마트에 아이를 데려갔는데 이렇게 농산물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 원숭이가 저렇게 이쁜 포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걸 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타겟팅으로 아이들을 타겟팅을 했지만 실제로 아이들만 먹지 않죠. 아이들은 하나 먹으면 배부른데 어른들은 4-5개 먹잖아요. 근데 그 밑을 좀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누가 먹어야 되는지, 언제 드셔야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운동량이 많은 아이들,
아이들은 다 운동량이 많잖아요.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막 축구도 배우러 다니고 수영도 배우러 다니고. 운동량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 아이들처럼 운동하면 어른들 죽는다고 할 정도로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 애 운동량 많은데 먹여야 되겠다. 근데 등산할 때도 편안하네. 맞다. 이게 조그맣게 하니까. 그리고 간편하게 아침 차리기 힘들 때 아침 식사로도 괜찮겠네. 낚시나 또 공부할 때 밥 먹으러 가는 시간 아까울 때 대신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언제 어떻게 먹어라까지도 설명을 해놨죠. 저 도리라는 회사는 저 바나나 유통을 굉장히 많은 유명한 농산물 회사잖아요. 이제 우리는 저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케팅의 4P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4가지를 꼭 생각하라는 거죠. 첫 번째가 제품입니다. 상품. 얼마나 좋은 상품,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낼까. 두 번째, 비용입니다. 가격. 이 가격이 합리적인가. 세 번째, 유통에 있어서 고객이 주문하기 편하고 택배받기 편하고 그 제품을 사기 편한가.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라든가 여러분들에게 뭐 농산물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주문도 잘 안 되고 입금을 했는데 확인도 안 되고 뭐 택배도 출발하지 않고 뭐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홍보예요. 소통인 거죠. 소통. 그래서 고객과 어떤 소통을 잘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예전에 우리가 왜 직접 직거래하기가 어려웠냐면 고객과 소통하려면 뭐 신문 광고나 TV 광고밖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린 거죠. 이제 우리가 저 내용 중에 가장 마지막인 고객과 소통, 그다음에 고객의 편리성 이 2가지를 잘 고려한다면 가격 같은 건 편리하고 소통만 잘하면 가격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강소농, 작지만 강한 농업인들, 우리 강소농 얘기, 여러분 다 강소농이시죠? 제가 여러분들 이제 고객에 대한 마케팅 기법 한두 가지 오늘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마케팅 활동에서 고객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방법들을 잘 정리해서 알려준 건데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 한두 가지 일화를 갖고 왔습니다. 75, 48, 36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문조사 같은 거 있죠. 요즘 막 설문조사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설문조사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은 그 설문조사를 받아온 양만큼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설문조사를 받는 분이 사람들에게 이 설문조사는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 해주세요. 해서 그냥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100명한테 주면 36명이 설문을 끝까지 해줬대요. 바쁘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설문지 위에다가 손으로 아이고 이 바쁘신데 설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라고 썼대요. 손글씨로. 그랬더니 100명한테 주니까 48명이 끝까지 답변을 해주더래요. 그런데 그 설문지 위에다가 손으로 쓴 거 말고 작은 포스트잇 메모지에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설문지를 건네면 100명 중에 75명이 끝까지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작지만 어떤 정성을 보였을 때, 내가 그래, 바쁘더라도 저 끝까지 이 사람을 위해서 답을 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농산물 같은 어떤 직거래를 할 때 이렇게 택배 같은 걸 보낼 때 말이죠. 그 안에다가 여러분의 손글씨로 이렇게 직접 주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주문해 주셔서 제가 많이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거래로 주문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 그 식량 안보, 농촌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면 비록 여러분들하고 주문 넣고 뭐 하는 게 뭐 쿠팡 이런 거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거래하는 게 쿠팡 거래하는 것보다는 불편할 겁니다. 쿠팡은 다음날 아침에 바로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직접 농업인에게 농산물을 팔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단골이 되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글씨를 쓰기 어렵다면 손글씨 쓴 걸 복사해서 넣어도 상관없고요. 또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 농산물을 키울 때 어떻게 정성 들여 키웠는지 그런 내용도 담아 편지에 보낸다면 고객 마음이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요. 3.3, 14, 23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책에 나온 예시인데요. 미국은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식사값 외에다가 이렇게 서빙해 주시는, 봉사해 주시는 분들 봉사료라는 걸 놓는 게 문화입니다. 평균적으로 식사를 마치면 3.3달러 정도를 놨대요. 그래서 그 봉사하시는, 일하시는 분이 아이디어를 했대요. 뭐냐면 영수증을 갖다 줄 때 사탕 하나씩을 이렇게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팁이 14불로 4배 정도가 는 거예요. 4배. 수입이 4배가 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23은 뭐냐면 사탕을 하나 더 줬는데, 그러니까 사탕을 하나 주는 게 아니라 2개를 줬는데 23달러가 들었대요. 근데 그 2개를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처음엔 사탕을 하나 갖다 줬다가 돌아서고 나서 다시 돌아서 하나를 더 준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같이 멋진 젠틀맨은 멋있으니까 제가 사탕 하나 더 드릴게요. 그리고 2개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탕을 똑같이 2개를 줬어요. 14달러 때도 사탕을 2개 줬어요. 그런데 똑같이 2개를 주는데도 한 번에 2개를 동시에 주는 때는 14달러인데 23달러로 늘 건 뭐냐면 하나를 주고 돌아섰다가 하나를 더 준 거예요.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어떻게 줬다? 의미 부여를 해서 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이요, 생각지도 못한 뭘 받았을 때 훨씬 기쁘대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는 걸 받을 때보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받으면 굉장히 행복하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사과 농사를 짓는 문제, 이 사례인데 저도 이제 직거래로 사과 같은 건 사 먹어요. 좀 번거롭더라도 제가 아는 농업인한테 직접 주문해서 전화로 주문하고 송금해서 사과를 사 먹는데 가끔 가다요, 그 사과에다가 덤으로 사과가 몇 개 더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고춧가루 조금, 아니면 마늘 조금 이렇게 담겨져 와요. 그럼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조금씩 오면 그게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계산대에 있는 사탕을 하나 집어먹을 땐 그 가게한테 고마운 생각이 안 들지만, 종업원들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다가 아이고 우리 애들 데려가는데 이쁜 애기 있으면 주머니에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꺼내서, 그러니까 내가 아줌마가 먹으려고 산 거야, 너 먹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는 거죠. 똑같은 사탕 하나인데도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고객과 소통을 할 때 그런 작은 마음을 쓰면서 그 사람 마음을 얻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미가 부여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당신같이 멋진 분, 당신같이 좋은 분은 니까 내가 사탕 하나 더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팁을 아끼지 않고 많이 남기고 온다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객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소비자와 어떻게 마음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인상 깊은 집이 한 군데 있었어요. 이거 농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요. 우리 식당 같은 데를 가보면 신발이 분실된다고 잘 챙기라고 하고, 또 봉투에 챙겨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신발 분실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 많이 써 있잖아요. 좀 아쉽습니다.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 신발을 잃어버렸는데 나는 책임지지 몰라요. 그러면 그 냄새나는 신발을 밥 먹으러 들어갈 때 들고 들어갈 수도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천에 인천 시청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시청 옆에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신발이 자주 분실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 준비된 비닐봉투에 직접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 안 진다는 말은 아예 없어요. 그냥 그렇게 챙겨봐 주세요라고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문구라도 말이죠. 자, 어느 경우든 둘 다 신발을 잊어먹었다고 칠게요. 근데 위에처럼 우린 책임지지 않아요라는 문구를 들은 고객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말이나 돼? 당신네 집에 왔는데 왜 신발 없는데 당신이 책임 안 져?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 신발을 보관할 책임은 식당에 있다라고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게 소송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손하게 미리 얘기한 거죠. 죄송해요. 저희가 챙겨드려야 되는데 바빠서 못 챙겨드리는데 본인들이 봉투에 넣어서 좀 각자 잘 챙겨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런 중에도 신발이 없어졌다고 칠게요. 만약에 저렇게 써 있다면 고객은 비록 신발이 없어도 고객한테 막 그 주인한테 막 화내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이고 저희도 좀 분실했네요. 아유 어떡하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천에 가보면 저 국밥집이 있는데 저 이제 뼈다귀 해장국도 맛있는 집인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입구에 목욕탕 신발장처럼 저렇게 칸막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저 한 칸 만드는데 2만 원씩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봐도 한 돈 100만 원 넘게 들은 거예요. 아니 신발장 짜는데 100만 원 넘게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주인 아저씨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사장님, 제가 전국을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식당에 이 목욕탕 신발장처럼 저런 신발장 있는 거 처음 봅니다. 저거 왜 하셨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제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오신 분들 신발이 잃어버리면 우리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러 오셨는데 신발을 갖고 들어가서 어떻게 챙기라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아예 저렇게 돈이 좀 들더라도 저렇게 마련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식당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장사가 엄청 잘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저런 배려를 하고 저런 배려심이 있다 보니까요. 그냥 식사를 하면서도요, 뭐 반찬 같은 거 달라기 전에 떨어진 거 보면 먼저 채워주시고 막 이런 서비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천에 가면 꼭 저 식당에 들려서 밥을 먹습니다. 그 친절함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과 직거래를 할 때도 저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조금 학술적인 얘기 하면서 좀 가야 되니까요. 조금 메모하시면서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객과 소통을 위해서 고객의 심리를,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고객을 이렇게 설득하는 건, 우리가 아무리 광고를 해도 설득이 잘 안 돼요. 하지만 홍보를 통해서, 홍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라는 건 입소문도 홍보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학습을 해요. 저 과수원은 농약을 거의 안 쓴대. 저 과수원 사장님은 저기 주인은 이러이러한 분이래 하면서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각인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되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분의 고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객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게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역지사지 생각해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나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도 소비자잖아요. 농업인들도 물건을 사고 쓰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나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 고객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에게 피드백을 잘 받으면 좋은 영감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제품을 보내놓고, 저는 지금 직거래를 주로 하는 게 계란이거든요. 저기 김천에 이렇게 방사로 닭을 키우고 계란을 생산하시는 분인데, 교육으로 만난 분인데, 계란 가격이 제가 그냥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한 5배 정도 비싸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사는 게 한 알에 100원이면 그분이 판매하시는 건 한 500원 정도 합니다. 5배나 비싼 계란이죠. 그런데 제가 그 계란을 믿고 먹는 건 뭐냐면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닭을 정말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게 계란을 지금 3년째, 그러니까 1년치 돈을 내고요. 1년치 돈을 내고 지금 제가 받아 먹고 있거든요. 연초에 내면 1년치를 그냥 다달이 옵니다. 다달이 오는데 꼭 도착하고 때쯤 되면 문자가 와요. 깨진 계란 없냐고. 깨진 계란 있으면 다음번에 더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다 보니까요. 저도 주변에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지금 제가 사는 이 동네에서도 한 10가구 이상이 그 댁과 연결이 돼서 이렇게 다달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팔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작은 단서에 주목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객들이요. 불편한 게 있어도 말을 잘 못해요. 표현을 잘 못해요. 그냥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고객들이 이렇게 작은 느낌들,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이 고객이 좀 이게 불편하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설문조사보다도 현장에 가보면 고객과 직접 만날 일이 있으면 가급적 또 만나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만나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과 협력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마트에 가보면 이렇게 소세지 옆에 부침가루 있고 부침가루 옆에 계란 있고 막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과일을 키워요. 근데 고객인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또 쌀을 사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다른 것들을 사고 싶어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과 뜻과 생각이 맞는 분들을 서로 잘 협력해 가지고 서로 소개시켜주는 그런 조합이나 공동체를 만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협력했을 때 서로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거든요. 내 고객이 200명이에요. 또 저 옆에 농장의 고객이 200명이에요. 그런데 서로 협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00명의 고객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과 잘 협동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그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참 고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좀 재미없죠, 여러분. 너무 학술적인 얘기인데 처음 한 번 들을 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영상을 좀 반복해서 자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마케팅을 오래 연구하고 실전에서 일한 사람들도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20여 분만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 돼요. 제 시간은. 첫 번째, 고객을 알기 위해서 10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고객을 세분화했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분화란 말이 어렵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사과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 사과를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류의 사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과, 어린이용 사과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구마를 볼까요? 고구마가 크고 두꺼운 거는 우리가 막 뭐 튀김용으로 크게 잘라서 쓰기는 하지만 쪄먹기엔 불편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농산물 시장에 유통되는 고구마들은 일정 크기 이상의 큰 고구마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땠냐면 이 가늘고 얇은 고구마들은 그냥 농업인들이 드시거나 파치로 버렸어요. 근데 어느 농업인이 그걸 어린이용 간식용 고구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딱 아이들 까먹고 입에 쏙쏙 들어가기 너무 좋은 크기인 거죠. 그전에는 쓸모가 없었던 거죠. 고객을 나누어서 보니까 내가 그냥 상품성이 없다고 버렸던 그런 농산물도 의미 있게 쓰이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객마다 요구하는 게 좀 달라요. 똑같은 농작물에서도. 그래서 그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고객은 우리의 무엇을 구매하는가라는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이 자꾸 사과 얘기만 하는데 제가 사과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사과를 산다고 칠게요. 근데 사과를 사는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사과가 소화가 잘 된다고
사과가 소화에 도움을 주니까 난 소화제 겸 사과를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식사 대신 사과를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려고 사과를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과에 있는 좋은 비타민 미네랄을 먹기 위해서 영양제처럼 먹기 위해서 사과를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다시 말해서 똑같은 사과를 사지만 어떤 데는 소화제 용도로 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다이어트 용도로 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영양제 용도로 사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는 용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냐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배즙이 있어요. 배즙. 여러분, 여러 즙 중에 배즙이 제일 인기가 적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제 많은 즙들이 선물로도 오고 사 먹기도 하는데, 뭐 도라지 들어간 배즙을 좀 겨울에 사놓습니다. 애들 좀 미리 먹어두면 겨울에 또 감기도 안 걸린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한살림이나 이런 데 가서 생협이나 이런 데 가서 한 10포씩 이렇게 사다 놓습니다. 근데 포도즙 사가지고 같은 건 잘 먹지만 배즙은 잘 안 먹어요. 근데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맛이 없대요, 애들이. 근데 제가 감기약을 딱 들고, 너 감기약 먹을래? 배즙 먹을래? 그럼 배즙을 먹어요. 무슨 말이냐? 배즙을 사과즙이랑 비교하면 맛이 덜하지만 배즙을 감기약이랑 비교해서 놓고 보면 맛있는 편. 약치고는.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경쟁 비교 대상을 잘 설정하면 더 맛있게 느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혹시나 여러분들과 거래를 하면서 불편하고 불만 있는 내용들을 의사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예를 들어 우리 홈페이지에 저희 이게 뭐가 깨졌어요, 사과를 받았는데 몇 개가 썩었어요 하는 이런 불만들을 즉시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루트가 없으면 고객은 떠나버려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직거래를 하다 보면 우리 실수든 아니면 유통상의 실수든 배송되다가 깨질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면 정말 진짜 좋은 고객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그렇지 못해요. 제가 농업인들과 직거래가 왜 필요하냐, 직거래를 통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고 고객들 불만이 너무 많아요. 썩어, 분명히 우리가 괜찮은 거 보냈는데 썩었다, 깨졌다, 막 이런데 아우 그 신경 쓰여서 나는 그냥 말래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뼈 빠지게 정말 힘들게 농사를 지으셔서 수익을 내는데요, 만약에 남들 1,000원 받을 때 여러분들 1,200원, 1,300원 받을 수 있는 직거래 루트가 있다면, 유통상인한테 유통비 안 주면 그 정도 이익이 남습니다. 그러면 한 해 농사 져서 1,000만 원 남을 사람이 한 해 농사 져서 2,000만 원 남을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똑같이 1년 농사를 져서 나는 2년 벌이를 버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직거래에 들어가는 불편함은요, 여러분이 농사에서 들어가는 노고에 따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여러분들 돈벌이, 우리가 매출에, 수익에 진짜 큰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지금이라도 생각을 좀 바꿔서 그런 고객 관리, 고객과의 관계 관리, 고객 만족에 힘을 많이 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좀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차트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는 제 아내를 한평생의 어려운 손님, 어려운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결혼할 때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선택해 준 고객이잖아요. 근데 이 아내인 고객과 우리가 만나는 고객이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 원하고 바라는 점들이 좀 변해요. 처음에 제 아내가, 제가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옛날엔 좀 수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좀 바빠도 좋으니, 집에 자주 안 와도 좋으니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일이 잘 돼서 일이 잘 돼서 돈은 좀 잘 벌었는데 바빠서 집에 막 늦게 들어오고 잘 못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때 또 돈을 좀 덜 벌어도 좋으니 안 바빴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바라는 점이 바뀌는 것처럼 고객도 바라는 점이 변동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어떤 마음이 바뀌는지 이런 걸 잘 살펴야 오래 좋은 고객이 될 수 있고요.
고객들은 비교적 제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고객들이 이렇게 만족한 건 이제 어느 순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불만이 있으면 그걸 더 많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들은요, 가끔씩 잊을만 하면 좀 이벤트, 좀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벤트. 아까 그랬잖아요. 사과 상자에 뭐 고춧가루를 좀 넣어놓은, 고춧가루 한 봉투를 넣어놓는다든지, 마늘, 이런 거 뭐 대여섯 통, 이렇게 넣어서 같이 넣어서 드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재미난 이벤트 해주면 좋겠고요. 뭐 제 아내든 고객이든 다 잘만 설득하면 또 설득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가 얇은 거죠. 귀가 얇으니까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랑도 결혼을 했는데 잘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막 큰 거보다요, 자잘한 거, 이런 이벤트에 감동을 많이 하니까 잘 감동시키고 또 작은 거에 감동하기 때문에 작은 거에 잘 삐지기도 해요. 그래서 작은 거에 감동한다는 건 작은 거에 실망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6번째, 이건 좀 중요한 말인데 조금 제가 더 길게 설명을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구매 활동에 대해서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홈쇼핑을 보면 이렇게 쇼호스트가 해요. 오늘 이 제품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은 정말 현명한 주부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너무너무 챙기시는 지혜로운 엄마세요. 그러면서 당신이 오늘 이걸 구매하게 되면, 이걸 소비하게 되고 이런 구매하게 되면 정말 당신은 멋진 사람이에요라고 구매 활동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렇게 출장을 갔다가 집에 오면 막 뭐 물건을 들고 와서 막 자랑해요. 오늘 뭐 대박 났다고, 막 돈 벌었다고. 그러니까 뭘로 돈 벌었냐 그랬더니 진짜 비싼 건데 싸게 샀다고. 그런데 여러분, 돈 벌려면 물건을 안 사는 게 진짜 돈 버는 거지 싸게 산다고 버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구매한 행위를 참 현명한 선택입니다 라고 이해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그 편지 얘기를 했지만 고객들에게 이렇게 직거래를 할 때 고객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당신은 대한민국 농업을 살렸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농업을 돕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칭찬을 해줄 때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아지니까요. 그런 칭찬도 아낌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늘 비교하기를 좋아하죠. 이게 좀 사실은 비교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비교하다 보면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비교를 했을 때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할 때는 비교해서 설명해 주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의 농산물들을 설명을 할 때 그 비교해서 설명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제 아내랑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함께 살고 자식도 셋씩이나 낳고 잘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 연애할 때 만나주면 고마웠고 뭐 손만 잡아줘도 고마웠고 다 고마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마움을 좀 잊게 되죠. 우리가 고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래된 단골 고객들 그냥 처음엔 너무 고마운데 고객의 숫자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마움을 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관계가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객들을 잘 관계를 관리해서 그 서운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9번째, 막상 그러다가 고객이 떠나잖아요. 고객이 이제 주문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정말 뼈저리게 아프고 뼈저리게 후회되고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절대 완벽하게 우리가 고객을 알 수는 없습니다.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많은 시간을 함께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직거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한 5분 정도 여러분, 제가 그 귀농귀촌 관련해서 늘 말씀드리는 농업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뭐 이런 걸로 뭐 물류가 중단이 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가장 심각하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뭐 석탄이 수급이 안 된다, 석유가 수급이 안 된다, 자동차가 잘 뭐 수출이 왜냐면 배가 잘 안 떠서 안 된다, 이런 모든 것들
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목하는 게 뭐냐면 식량 위기예요. 식량의 위기. 이제 저는 정치인을 만나고 이런 분들을 만날 일이 있습니다. 뭐 시장님, 도지사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강의할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간곡히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그 세계의 경제 전쟁은 농산물에서 올 거라는 거죠. 저 유럽의 선진국들에 가보면요. 지하에 몇백 메타를 까고 핵폭탄이 터져도 까딱 그 쇠통에 막 뭘 보관합니다. 그게 뭘까요? 금을 보관했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씨앗을 보관합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냐면요. 미래 영화들을 보면 이 식량의 위기들이 계속 오는 거죠. 기후가 변화되고 식량의 위기가 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그 FTA나 뭐 이런 무역을 통해서 우리 공산품들 수출은 진짜 많이 되는데 그 반대로 농업 강국인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 식량들이 넘어오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그런 식량들이 넘어왔을 때 우리 농업이 더 황폐화된다는 거죠. 하지만 희망을 좀 가지시자고요. 어떤 희망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명이 늘어나고요. 수명이 늘어나는데 건강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픈 기간이 길면서 늘어나요. 약도 오래 먹고요.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서 아주 싸게 처방해주는 뭐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무슨 아스피린, 뭐 농촌에 가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읍내 나가서 보건소 가서 약을 막 그냥 봉지 갖고 오십니다. 그리고 식사 전후로 약을 어마어마하게 드시죠. 근데 그 약이 우리 몸을 어마어마하게 해칩니다. 특히 우리 몸에 있는 영양분을 고갈시키는 거죠. 근데 희망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강남에 정말 큰 부자들 이런 분들은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약을 잘 먹지 않습니다. 아까 서재걸이라는 의사 선생님 얘기했었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은 원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인데 산부인과 병원을 하다가 이제는 산부인과를 안 하세요. 힘들게 아기 뭐 산모 받고 산부인과 의사는 얼마나 힘들어요. 막 밤낮 없잖아요. 아기가 뭐 시간 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냐면 강남에 정말 돈이 많고 부자인 그분들을 대상으로 음식과 영양분으로 몸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이제 농업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농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몸을 고치는 농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귀농귀촌 예정자들에게 많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귀농귀촌자들이요. 어떤 작목을 선택할 때 어떤 작목이 좋냐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드셔야 되는 쌀농사, 논에서 나오는 쌀농사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쌀농사 같은 그나마 기계화가 많이 돼 있고 농지 정리도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큰 땅이 필요합니다. 큰 땅이. 그래야 이제 기계화도 되고 좀 소율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작은 밭이나 이런 걸 갖고 부가가치를 낼기에는 우리가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특용 작물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말 대한민국은요 50살이 넘어가면 5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2명 중에 1명은 당뇨이거나 전 단계 당뇨라 그래서 당뇨 앞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뇨라는 그 질환. 그런데 당뇨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속도를 늦추거나 약 먹는 걸 줄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단언코 기대합니다. 요즘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고 고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지역에 내려가면 머리가 깨인 젊은 농군들이 의외로 많고요. 그 친구들이 대기업에 가서 연봉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받는데 지금 그 친구들은요. 농촌에서 연봉 1억씩 막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1년에 돈을 1억씩 벌면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요.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해내고 있어요. 눈이 트인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서울대 출신의 5명의 농군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농업을 그렇게 유통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직거래와 고객의 관계 관리 이 부분에서 특화된다면 여러분 농촌은 또 다른 부자를 만들어내는 공간이 될 겁니다. 도시가 직장 때문에 도시 와서 집값 비싸게 내고 물가 비싸게 내고 사면서 사실은 그 급여 많은 것 같지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거의 저축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농촌이라는 데는요 아직도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제가 제안 드려봅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요. 뭐 저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올해 50살이고요. 제 친구들이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부장님도 하고 있고 상무님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7, 800만 원 이렇게 월급을 받아요. 큰 돈인 것 같지만 막상 도시에서 아이들 키우고 하는 데는 별로 저축 못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혜로운 우리 아버님들 중에는요. 자녀들을 빨리 농촌으로 오게 해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아버님들이 우리 아버지 부모님 세대들이 고객과 소통하는 거 익숙하지 않아. 아무리 그냥 기술센터 가서 뭐 배워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능력 있는 자녀들을 데려다가 함께 농업을 사업처럼 진행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먹거리를 지배하는 세상, 먹거리가 세상을 지배할 거고요. 먹거리를 쥐고 있는 쪽이 권력이 될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농업을 통해서 여러분 농사를 지어낸다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여유 있는 삶과 정말 좋은 사람들 꿈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해가지고 공기 좋고 자연환경 좋은 데가 사는 거라는 게 꿈인데 이미 농촌에 살면 일단 그건 이룬 거예요. 그리고 농사가 아주 바쁠 땐 바쁘지만 또 내가 좀 쉴 수 있는 또 휴경의 기간들도 있고요. 뭐 사실 도시민들은 그런 거 꿈도 못 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삶의 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농촌이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농촌에서 우리 농토를 지켜주시고 농업을 지켜주시는 모든 농업인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먹거리를 먹고 있고요. 나라가 국경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먹거리를 지키는 거 식량 안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농기구를 든 군인인 거죠. 국가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을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그리고 농업을 통해서 원하시는 소득도 창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농촌을 많은 젊은이들이 또 농촌에 가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길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제일 앞에 저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정말 궁금한 거 있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그 제일 강의 앞에 보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에서 지식요리사라고 치면 저의 여러 건강 강의부터 마케팅 강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도움 되신다면 보시고요. 연락 주시면 제가 마음을 다해 여러분들께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강의가 쉽지 않으신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올 한 해 농사도 풍년 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긴 시간 이렇게 드려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